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인문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기주의자의 딜레마 그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표를 보십시다. 1. 죄수의 딜레마, 2. 이기적 유전자, 이 두 개까지만 했습니다. 오늘은 3. 이타적 본성부터 강의를 하고 아무래도 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영상은 유튜브에 여기 1575가 아니라 1576입니다. 1576회차 영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목회자 또는 신학을 연구하는 연구생들 모두가 다 신학만 잘한다고 해서 목회가 풍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할 거 없이 인문학, 철학, 신학 또는 기독교 사상까지도 전부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식을 갖추고 목회하는 것과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미국 피리턴 대학교에 치유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치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박사를 정식으로 2년 8학기를 등록하면은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LA 필턴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정식 등록하지 않고 2년 8학기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교제 때와 그 다음에 첫째 주 화요일,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인천 캠퍼스 오셔서 청강하면서 그때 필요로 하는 실기의 재료값 이런 것 등등을 나누어서 배분하니까 쉬워요. 5월 2일 날 인천 캠퍼스에서 실기가 있고 갈근탕을 만들게 됩니다. 오셔서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또 우리 목사님들 직접 배우시지 않으려면은 주변에 신자들, 신도들 이게 또 박사학위 받고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주의자의 딜레마 그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소주제 이타적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도덕성이 어떤 개인이나 그 자손을 같은 부족 구성원들에 비해 아주 유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 수준이 올라가고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늘어나면 그 부족이 다른 부족에 비해 상황이 유리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국심이 높고 정절, 순종, 용기, 동정심에 미덕을 두루 갖추어 상호 협력하거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승리할 것임은 틀림없다. 이것이 자연도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동물들도 사회적 본능을 갖고 있으며 인간처럼 지적 능력이 생기면 도덕성이나 양심을 갖는다는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동물도 다른 개체와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집단의 보호를 받는 개체는 여러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홀로 살아가는 개체는 많은 수가 도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타주의가 사회적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남을 돕는 행위는 사회적 동물의 본성입니다. 물론 그는 남을 돕는 행위가 같은 집단 내 동료에게만 적용될 뿐 모든 개체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협력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윈이 주목한 것은 언어였습니다. 구성원들은 언어를 통해 쉽게 공동 이익을 논의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동물의 지능이나 사회성이 인간과 같아지더라도 동물이 도덕성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을 거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합니다만은 다윈이 주장하는 내용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문학에서 배우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윈은 꿀벌의 도덕과 인간의 도덕을 비교했습니다. 여왕벌은 수컷과 교미해서 수펄과 일벌을 낳게 됩니다. 일벌은 모두 암컷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여왕벌이 선택이 됩니다. 숫벌은 교미에만 관여하고 여왕벌은 산란만 합니다. 겨울이 되면 일벌은 월동 식량을 전략하기 위해 숫벌을 죽이거나 내쫓아 버립니다. 자신의 오빠나 남동생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꿀벌과 인간은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윈은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벌과 같은 사회성 동물들도 옳고 그름이나 양심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벌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침입자에게 침을 쏜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진화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살 같은 자기 희생은 오직 자식을 낳지 않는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벌은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까운 친척을 보살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달합니다. 수펄 역시 불필요한 식량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또 여왕벌은 오직 번식에만 매달림으로써 이들의 희생에 보답합니다. 꿀벌의 생활을 보면 일벌은 오직 봉사만 하고 여왕벌에게 모든 이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벌은 아래서 깨어난 애벌레를 돌봄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남깁니다. 침을 쏜 일벌은 곧바로 죽지만 독액샘은 계속 적의 몸에 독액을 흘려넣게 됩니다. 침의 뿌리에서 나는 독특한 향은 다른 일벌들에게 공격 지점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살 행위는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벌의 수명은 약 5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유전자 손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꿀벌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집단을 위해 희생합니다. 어떤 새는 포식자의 첫 목표물이 될 것을 알면서도 동료들에게 경고음을 보내며 몽구스나 미어캣은 동료들을 위해 보초를 섭니다. 흡혈바퀴 역시 동료들과 먹이를 나눕니다.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들은 집단 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기 희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 협력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플로르 크로프킨이라는 사람이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를 찾고자 한다면 자연에게 물어보자. 누가 최적자인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중인가? 아니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종인가? 상호 부조의 습성을 배운 종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최적자임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표트르 크로프키는 적자 생존이 유일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삶은 투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장입니다. 그는 동물 집단을 관찰한 후 가장 잘 협력하는 동물이 가장 성공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화를 추동하는 것은 경쟁만이 아니라 개체 간의 협력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이타주의 역시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개체가 이기적이라면 자연계에 그토록 많은 협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로프키는 협력이 이기적 본성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의 진화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타적 행위는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순수한 이타주의자는 이기주의자들에게 쉽사리 이용당하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적고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물 집단은 물론 우리 주변에도 이타주의자들은 늘 존재합니다. 모든 개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생존 게임에서 어떻게 협력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우선 다윈이 생각했던 집단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룹 실렉션이라고 합니다. 집단 선택. 이미 언급했듯이 다윈은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즉 이타적 인간이 많은 집단은 집단 간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생존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단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각 개체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만 서로를 죽이지 않으며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치명적 무기들은 경쟁자를 위협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뿔이나 발톱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은 죽일 듯이 싸우는 집단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집단 내에서는 서로 죽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단 선택 가설은 생물학자들로부터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선택 가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사람은 조지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는 1966년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책을 통해 자연선택의 단위를 집단에서 유전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개체가 많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절멸의 위험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집단이 진화 과정에서 승리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자기 희생을 치르는 개체들이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단 선택이 개체 선택, 이게 낱낱이 개별 선택을 압도하려면 개체의 변화보다 집단의 변화가 더 빨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은 더 빨리 적응한 개체들에게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 집단 선택이 성공하려면 집단 전체가 공정하게 생식의 기회를 나누어야 하며 집단 간 이동도 거의 없어야 합니다. 개체가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 집단보다 빨리 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에서 탈락하는 집단도 개체가 도태되는 것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려면 집단이 개체의 이기적 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 내에서 이기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개체는 집단의 절제를 이용해 자신의 야심을 충족할 기회를 끊임없이 노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단 선택 가설은 오늘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친족 선택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딜레마 하나를 해결합시다. 당신은 6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당신의 직장 건물 내에 마련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건물 위쪽을 바라보니 유치원이 위치한 3층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당신은 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유치원 출입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당신은 소방관들보다 먼저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난 유치원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당신의 아이가 혼자 갇혀 있고 두 번째 방에는 직장 동료들이 맡긴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불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으므로 당신은 2개의 방문 중 하나의 방문만 열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문을 열든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수십 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 아이가 혼자 갇혀 있는 방문을 열 것인가요? 만약 당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면 집단 선택 가설은 유효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희생하는 대신 집단의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봅시다. 유치원에는 당신의 새 아이와 사촌 1명이 함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쪽 방에는 당신의 2아이가 있고 다른 방에는 당신의 아이 1명과 사촌 1명을 비롯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 방문을 열 것인가요?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여러 실험에서 사람들은 혈연이 가까울수록 먼저 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를 나눈 친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을 시도한 것이 바로 친족 선택 가설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대학원생인 윌리엄 해밀턴은 1963년과 64년에 2편의 중요한 논문인 이타적 행위의 진화와 사회적 행위의 유전적 진화를 발표했습니다.
두 논문은 이타주의와 친족의 유전적 관련성을 규명한 것으로 이후 이 이론은 친족 선택 가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이 이타적 행위의 유전적 관련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포괄적 적응도였습니다. 적응도는 어떤 개체가 후손을 번식하는 상대적 비율을 가리킵니다. A가 낳은 자식이 B가 낳은 자식의 절반이라면 A의 적응도는 0.5입니다. 따라서 A가 짝짓기를 하지 못하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적응도는 0이 됩니다. 적응도를 집단에 적용한 것이 바로 포괄적 적응도입니다. 해밀턴은 포괄적 적응도를 적용해 희생자와 수혜자가 유전적으로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타주의자의 유전자가 보존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이타주의는 혈연, 즉 유전자의 근친도에 따라 선택이 됩니다. 자연 선택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적응도를 수학적 공식으로 나타내면 행위자의 비용, 행위 이런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친족 계수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50%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형제 자매 50%, 사촌은 12.5%를 공유합니다. 이를 친족 계수로 표현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1로 했을 때 부모와 자식의 친족 계수는 0.5, 형제 자매 0.5, 삼촌 0.25, 사촌 0.125입니다. 불타는 유치원의 A방에 당신의 아이 2명이 있고 B방에 당신의 아이 1명과 사촌 그리고 혈연관계가 없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A를 친족계수의 합은 A방 친족계수의 합은 0.5 더하기 0.5 1이 되고 B방은 0.5 더하기 0.125 0.625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A방에 있는 두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명의 친족을 구하고 사망했다면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복사본 하나를 잃게 되지만 자신이 살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복사본이 더 많다면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2명 이상의 형제 또는 8명 이상의 사촌, 4명 이상의 배다른 형제를 구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물계에서 누가 가까운 친족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가족과 시족을 한 곳에 모아 부족을 형성하고 부족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숭배의식을 고안해낸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은 조상을 숭배하는 인간만이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어머니가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들 하나만 구하고 죽으면 어머니가 유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더 많은 손자 손녀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딸은 번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구하는 것보다 딸을 구하는 것은 유전적 이득이 적습니다. 이 가설을 적응하면 모성애조차 지독하게 계산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놀라운 계산을 뇌 속에 간직한 채 자랑이라는 감성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이 가설은 꿀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벌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일벌은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왕벌은 감수 분열을 통해 난자를 생산하며 수정된 알에서는 오직 암컷만이 부화합니다. 수펄은 난자의 수정 없이 처녀생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은 자신이 낳은 수펄, 여왕벌, 일벌에 모두 0.5의 친족계수를 갖습니다. 일벌끼리는 0.75의 친족계수를 가지며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과는 0.5의 친족계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일벌의 입장에서 여왕벌을 돕는 것은 자신과 75%의 유전자를 공유한 자매를 돕는 것이며 여왕벌의 이를 돌보는 것은 자신과 50%의 유전자를 공유한 조카를 돌보는 셈입니다. 물론 이 가설도 협력의 기원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관적인 학자들은 벌 중에도 혼자 생활하는 종이 있으며
이타적 행위가 반드시 혈연 관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네 번째까지 했던가요? 이타주의 딜레마. 이제 다섯 번째 5번 이타주의자의 딜레마부터 세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많은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